2010년 11월 17일 남양주 시진저북 밤 11시가 넘은 시간 73세의 박 씨는 자신의 아파트로 귀가를 합니다. 그런데 인기척 하나 없이 컴컴하게만 했던 집안, 이상하다 싶었던 박 씨는 안방문을 열어보고 충격적인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다량의 피를 흘린 채 침대 위에서 숨져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죠. 이 사건은 일명 남양주 밀실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꽤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4년이 지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장기미제가 아니라 영구미제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인 시각이죠. 그 이유는 범인이라고 특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건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 흔적 없이 귀신도 고칼 이런 수식어들로 사건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을까요? 자, 그럼 귀신이 고글할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피해자는 69세의 이모 씨였는데요. 얼굴과 목에 10군데의 자창이 있었고 목에 나 있는 자창에 의해 경동맥이 손상되면서 대량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양손에는 방언으로 보이는 상처 11개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69세의 노인 여성을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하고 꽤나 애를 먹은 모습이죠. 사망 시간은 당일 오전 8시 20분부터 정오 사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였습니다. 살인에 쓰인 범행 도구가 원래부터 이 집에 있었던 부엌칼이었다는 거죠. 왜 밀실이라 불리게 됐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는 지어진 지 1년이 채 안 되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각 공동 현관마다 보안 문이 있었고 CCTV도 설치되어 있는 당시 최신식 아파트였습니다. 심지어 각 세대에 있는 월패드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방문자의 얼굴과 방문 시간이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요, 사건이 있던 그날 그 시간 초인종을 누른 이도 해당 층인 14층에서 내린 이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안에서 다 잠겨져 있는 상태, 그 안에서 일어난 살인, 하지만 지문도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범인, 그래서 밀실 살인이네,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등의 말을 떠들고 있는 겁니다. 범인이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귀신이 고칼 일이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이 고칼 일이죠. 그럼 현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보시는 것은 현장을 약식으로 그린 도면입니다. 피해자 이 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외출복 차림으로 사망한 상태였고 그 옆에 범행 도구인 부엌칼이 그리고 침대 위에는 고가의 명품 시계가 고스란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작은 방 장롱을 뒤진 흔적도 있었는데 없어진 물건은 없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범인의 흔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피 묻은 족적이었습니다. 안방에서 화장실 방향으로 나 있는 이 족적은 원래 이 집 화장실에서 사용하던 슬리퍼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그 슬리퍼를 화장실에 벗어놓고 사라진 겁니다. 그날 이 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건 당일 새벽 5시 남편 박 씨는 골프를 치러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 이 씨는 오전 8시경 서울에 살던 지인과 대략 18분 정도의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서로의 안부와 주식 투자에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 말미에 이 씨는 나 이제 노인정에 감자옹심이 만들러 가야 해 라고 말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씨는 최소 8시 18분까지는 생존에 있었고 노인정을 가기 위한 외출 준비를 다 마친 뒤 살해당했다고 봐야겠죠. 그럼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꽤나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남편이 골프 치러 나간 새벽 5시부터 귀가해서 시신을 발견한 밤 11시까지의 A동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188명의 행적을 확인해 봤지만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고요. 남편의 당일 행적도 조사해 봤지만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A동 총 48세대 모든 세대에 대해 혈흔 반응 등의 조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 못했고요. 심지어 미리 들어와서 기다렸던 건 아닐까 해서 일주일 전 주차장 CCTV를 다 보기도 했지만 허서였죠. 그런데요, 정말 범인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놓친 걸까요? 범인은 어떻게 들어왔을까? 일단 저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범인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범인이 귀신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귀신이라면 잡을 필요도 없죠. 공소권도 없고 기소도 못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영국 MI6급의 훈련된 자도 아닐 겁니다. 69세의 노인을 어렵게 제압했으니 말이죠. 자, 그럼 먼저 침입 루트입니다. 경찰은 옥상에서 창으로 진입한 것은 아닌가까지 염두에 두고 옥상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죠. 평일 오전에 옥상에서 줄 타고 내려온다면 그건 거의 광고 수준이죠. 그리고 그 정도라면 피해자 제압도 어렵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곳은 딱 한 곳입니다. 바로 현관문이죠. 그런데 왜 월패드 기록이 없을까?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에 노크를 하면서 핑맨 엄마, 언니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주로 좀 더 친근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상대에게 많이 씁니다. 초인종은 누구나 다 쓰니까요. 조금은 다른 관계임을 나타내는 수단이죠. 물론 이 사건의 경우는 친근한 표현보단 월패드 녹화를 피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럼 의문이 또 하나 듭니다. 14층에 내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CCTV가 있지만 이 아파트 계단에는 CCTV가 없습니다. 범인은 계단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앞집일 수도 있죠. 자, 범인이 현관문으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게 범인의 동선입니다. 현장 평면도를 다시 보시면 범인은 범행에 앞서 화장실 슬리퍼를 먼저 신었습니다. 이는 현관에서부터 움직였을 때 조금 더 편한 동선이죠. 그럼 범인의 동선을 추정해보면 현관으로 들어와 화장실에서 슬리퍼를 신고 주방으로 가서 칼을 듭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향한 거죠. 그럼 그러는 동안 이 씨는 안방에서 뭘 했을까요? 바로 경로당을 가기 위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자, 이 동선에서 둘 사이의 관계가 엿보이죠. 사람을 집에 들여놓고 방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주인, 남의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부터 들어가는 손님, 친숙함을 넘어 익숙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상황을 그려보면 문 열자마자 나 화장실부터 라고 화장실로 뛰어가고 그래라 하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격식도 필요 없고 접대도 필요 없는 관계죠.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범인은 남자보단 여자일 확률이, 피해자의 씨보단 손 아랫사람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게 힘겹게 살해했던 장면이었죠. 그리고 살해 당시 경동맥이 절단됐다면 범인의 몸에도 혈흔이 꽤나 묻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범인은 화장실로 가 자신의 몸을 씻고 슬리퍼를 벗어 제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작은 방 장롱을 열어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득한 후 현관문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흔적이 없다면 특성은 있겠죠. 범인의 동선을 보면 범인의 목적은 정확하게 살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살인이 목적인데 별도의 살인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 킬러가 아니면 살인이란 이벤트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범행 도구를 현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그 현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것이 범인의 동선이죠. 흔적 하나 남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동선을 보입니다. 심지어 작은 방 장롱만 열어볼 정도로 말이죠. 그 장롱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거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거의 가정부 수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요. 전문 킬러에 가까운 완벽한 동선에 비해 정작 살해는 몸싸움까지 하며 아마추어틱하게 어렵게 성공합니다. 프로 같은 동선에 아마추어 같은 살인, 이건 뭘 의미할까요? 동선은 그 집을 드나들면서 수없이 시뮬레이션하고 리허설을 해봤다라는 얘기죠. 계획된 범죄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 범행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살인은 리허설을 해볼 수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볼 점이 범행 시간입니다. 정황상 범행 시간은 대략 8시 30분 전후로 보입니다. 전화를 급히 끊었다면 바로 나가려고 했을 거고 끝내 그 외출을 하지 못했으니 말이죠. 평일 오전 8시 30분경은 굉장히 분주한 시간입니다. 출근과 등교 등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감성보다는 이성이 더 활성화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계획적인 살인을 했다? 특이하죠. 자, 범인은 한마디로 하루가 시작된과 동시에 이 씨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 씨와 아주 친숙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럼 먼저 범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경우가 자주 그 집에 그렇게 드나들면서 그 집주인을 죽일 범행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며 아침에 살인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단순히 서운한 일이 있었거나 빡치는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아마도 이 씨라는 존재가 데일리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있으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을 받을 거야 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백설공주에서 왕비의 스트레스 같은 겁니다. 동화가 아닌 현실 속에서 이런 경우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요.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멸시와 경멸에 노출되는 경우 등이 있죠. 학교에서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도 존재에 의한 데일리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피해자 E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편안하게 문을 열어주고 자연스럽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건 범인이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도 인지하지 못했다면 대외적으로도 전혀 원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겠죠. 자, 그럼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이젠 수학 시간입니다. 교집합을 구할 시간이죠.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교집합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조건을 보시면 자, 첫 번째 CCTV입니다. 공동 현관에서 찍혀도 이상하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피해자 집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거기에 월패드의 녹화 기능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 이럴 수 있는 사람은 한 그룹밖에 없습니다. 같은 동 입주민이죠. 자, 두 번째 지리감입니다. 그 집 사정에 훤하고 서로에게 익숙해질 정도로 꽤나 자주 피해자의 집에 방문을 했었던 사람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보다 손 아래의 여자,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리고 체형은 약간 마른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금전거래가 있거나 또는 허물이 너무 없을 정도로 친해 보이는 사이일 수 있겠죠. 피해자와 계좌가 아닌 현금이 오가는 사금융 거래를 한 사람이거나 너무 허물이 없어 심한 농담이나 하대가 일상이 되었던 사람 정도겠죠. 그럼 범인을 그려봅시다. 일단 범인은 같은 동 입주민 중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흔적 하나 남기지 않는 조심스럽고 치밀한 성향으로 봤을 때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피해자의 집과 범인의 집 사이에 지리적 근접성도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계단을 통해 갔을 때 피해자 집과 가장 먼 1층이 분주한 아침 시간 누군가의 눈에 띌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이런 견지로 범행을 저지르기 가장 유리한 위치는 바로 앞집이죠. 그 다음은 플러스 마이너스 1층 이런 순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범인은 서로가 익숙해질 정도로 그 집을 드나든 사람이었다 이거죠. 전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경찰이 48세대 전 세대를 n분의 1로 조사한 건 인정합니다만 사건 발생 전 몇 개월째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하지 않은 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 뭘 확인했어야 했느냐? 평소에 같은 동 주민인데 자신의 집 층에서 14층으로 이동하는 횟수가 많았던 사람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고 n분의 1 수사가 아닌 보다 딥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4층으로 이동한 같은 동 주민이 없었다면 평소에도 계단을 사용해서 방문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범인은 앞집을 포함한 플러스 마이너스 2층 정도로 좁혀볼 수 있죠. 그리고 추적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도 결국은 이웃 간의 범죄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의 범죄는 시간이 지나면 그 증거를 다시 찾기가 굉장히 힘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도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수 있죠. 자, 요즘은 과학수사의 시대입니다. 과학수사가 발달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예전에 비해 추리나 수사에 대한 고민보단 현장에 떨어져 있는 1차원적인 과학적 증거 줍줍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주운 증거보다 수집된 증거가 재판에서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핑맨이었습니다.